남한강이 흐르는 땅 위에 천년의 숨결과 자연의 신비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남한강이 젖줄처럼 흐르고 있는 여주는 일찍이 대동강변의 평양, 소양강변의 춘천과 더불어 나라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촌으로 손꼽힌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청담 이중환이 자신이 쓴 지리서 택리지에 저술한 내용인데요. 남한강 물결 위로 흐르는 여주의 역사와 자연, 유산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여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있습니다. 조선 왕릉 가운데 최초로 한 봉우리에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인데요. 조선 4대 임금인 세종과 소헌 왕후의 무덤입니다. 무덤 배치는 국조 오래의에 따라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됐습니다. 풍수 사상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중허리에 봉분을 조형했으며 좌우측으로 청룡, 백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덤 문화, 왕릉 문화를 보면 특히 이와 같이 이렇게 잔디 속에 조상을 모셔준 민족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우리의 슬기가 길리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후손들과 같이 더불어 이 공간을 사색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상도 생각하고 이런 공간으로 꾸민 게 대표적인 조선왕릉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찬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의 창제는 명실상부한 세종대왕 최고의 업적입니다. 한글은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간행되었던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의 서책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과학기구를 발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젊은 과학자를 양성해 혼천이 같은 천문 관측기구와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국가 제례 때 사용하는 아악을 정리하고 정대업과 보태평 같은 신학을 작곡했습니다. 편경과 같이 당시에 만들어진 악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세종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책이죠. 세종은 당시 22종류의 360여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 뭐 과학 분야 또는 이제 음악 분야, 다양한 분야의 22분야의 책을 만들었는데 세종이 이렇게 책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현명해져야지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종대왕 영릉을 지나 왕의 숲길로 들어섭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왕의 숲길은 조선시대 왕들이 선왕의 능침을 찾을 때마다 이용하던 길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왕의 숲길을 걷다 보면 홍살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홍살문과 정자각 뒤로 조선의 17대 왕 효종과 인선왕후의 영릉이 올려다 보입니다. 정자각 오른쪽에는 능을 관리하거나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수복방이 있습니다. 비각은 능의 주인의 사적을 기록한 신도비나 표석을 세워둔 곳인데요. 이곳에는 효종대왕 영릉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릉과 왕비릉이 한 언덕에 있는 경우 대개는 봉분을 나란히 두는 쌍릉의 형식을 택하는데 영릉은 특이하게도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를 동원상하릉이라고 하는데 동원상하릉 중에서는 영릉이 조선 최초입니다. 왕릉의 봉분 주위로는 곡담이 설치돼 있는데 왕비의 능에는 곡담이 없어 두 능이 한 영역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지형에 잘 적합하게 맞추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자연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44개 능 중에 이 능은 동원상하능이라 해서 왕을 원래는 왼쪽에 왕에 모셔주고 오른쪽에 왕비에 모셔주는 게 우왕좌비라 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인데 여기서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왕을 위에 모시고 왕비를 아래 모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사성은 파사산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석축산성입니다. 전체 둘레는 930여 미터이며 성벽의 최대 높이는 6.25m입니다. 파사성에 대한 문헌 기록은 조선 초기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고산성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1595년 3월에 승군 총섭 의암이 산성을 수축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후에도 서해집과 동국여지지 등 17세기에서 19세기의 각종 지리지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사성은 주변 지역에 험난한 산지가 없어서 남한강 상하류로 진입하는 외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인력도 물자도 너무나 열악하죠. 인력 지원이나 먹을 것 지원도 없이 정말 천민 취급을 받았던 승려들이나 또 그 민초들의 땀으로 이 성을 축성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숭고한 역사와 정신이 숨어 있는 게 이곳 파사성입니다. 여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영월 근린공원에서는 남한강의 푸른 물줄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37호로 지정된 영월로는 18세기 말경의 건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는 군청의 정문이었던 것이 1925년경 군청을 이전할 때
당시 군수가 지금의 위치에 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낮은 기단과 긴 몸체, 치켜 올려진 팔짝 지붕의 비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월 근린공원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후기의 석탑도 볼 수 있는데요. 여주 창리 3층 석탑과 하리 3층 석탑입니다. 이중 기단 위에 세운 화강암제 방형 석탑인데요. 높이는 3m가 넘습니다. 이 탑에서는 굉장히 시대적인 큰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보통 탑은 받침석인 기단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층, 아래층 기단에 너무나 예쁜 연꽃잎이 이렇게 다 조각이 돼 있어요. 각 면에 세 엽씩 그리고 모퉁이에 4엽 이래서 16면이 아주 예쁘게 조각돼 있어서 이 연화 모양 연판으로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서 고려탑인 걸 알 수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3대 보인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는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여주의 명소입니다. 강천보는 황포도 때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여주보는 세종 때의 물시계인 자경루를 본떠 상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보 끝의 세종광장은 해시계인 앙부일구의 형상을 반영해 조성했습니다. 이포보는 생명의 탄생과 비상을 상징하는 백로의 날개 위에 알을 올려놓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공간 배치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여주에는 왕기가 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 걸쳐 왕비 여럿을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명성황후의 생가가 여주에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8살까지 살았던 생가는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넓은 바깥마당에 소슬대문을 가진 일자형 행랑채가 있고 기역자형 문간채와 안채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며 개방과 개혁을 추진한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 왕조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 망국의 시기를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이 왕비 스스로도 그 일본인의 만행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이 근대의 격동을 바로 이 스스로 맞이했고 또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에 밝았고 서양의 종교와 풍속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명성황후. 생가 앞에 건립된 기념관은 명성황후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명성황후의 일대기에 관한 기록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 궁중유물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됐던 일본도의 복제품도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와 고종의 영정도 모셔져 있는데요.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겪어내야 했던 왕과 왕비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조선 왕조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측면, 상당히 이제 냉정하고 또 뛰어난 판단력으로 또 조선 왕조를 위기에서 구하려던 그런 노력도 돋보인다라는 점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 왕비에 대한, 명성황후에 대한 또 재평가도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고당은 명성황후가 여주에서 한양으로 올라간 후 왕비로 책봉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원래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었지만 이전과 철거 위기를 겪은 뒤 명성황후의 고향인 여주로 원형을 이전해 복원했습니다. 감고당은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사대부 가옥 구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청, 사랑방, 누마루로 이루어진 사랑채는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자녀들에게 학문을 교육하는 장소였는데요. 문필 문학을 존중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조선시대에는 사랑방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감고당은 이제 아버지 민치록이 돌아가시고 명성황후가 서울에 있을 때 거처했던 집이에요. 원래는 인현왕후가 거처했던 곳인데 명성황후는 인현왕후의 또 후손이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거처를 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는 이 바위는 명성황후의 부모인 민치록 부부가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한 후에 명성황후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소원바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주 황학산 수목원은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테마가 있는 다양한 정원을 둘러볼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황학산의 산림 원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 정원은 수생식물, 분재 등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 것은 물론 다양한 전통 항아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황학산 수목원에서는 계절의 변화 역시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 옹기. 옹은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 그릇의 형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독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져 음식물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벽화에는 크고 작은 독을 늘어놓은 장면이 있고 백제와 신라에서는 쌀이나 술, 기름이나 간장 등을 저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옹기는 황갈색 유약을 입힌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항아리, 장독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김일만 옹기장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옹기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만들 때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요런 가마라면 만드는 사람 6, 또 대모들하고 흙게 비비는 사람 4, 생일꾼하고 그래서 한 12 정도 되는데, 만드는 거보다 이 가마 굽는 걸 잘 구워야 돼요. 이거 밤낮이라다 3일 내게 5일 떼기 때문에 거기다 잘못하면 많이 깨져 나와. 그래 이게 제일 굽는 거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다 아주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반복해온 일인 만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죽한 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다듬는 작업을 시작해 보는데요. 옹기의 모양은 물레의 속도와 손놀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가 똑같이 하면 이 전통이 없어져요. 이 전통을 해서 이 큰 가마 구는 데는 없어요. 지금 전국에서 없어. 찾아보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손자하고 끝거동 지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통을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주 도자문화센터에서는 각기 다른 제작 기법으로 빚어낸 다양한 도자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자기. 전통을 간직한 채 자연을 닮아 있는 옹기장의 작품은 여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남한 강변을 지키고 있는 천년 고찰 신늑사는 원효대사가 진평왕 때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해 신늑사는 푸른 물줄기와 드넓은 모래벌, 그리고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신늑사는 나옹화상과 같은 고승대덕이 지냈던 사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물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다층 석탑과 극락보장, 신늑사 대장 각기비와 신늑사 보제 존자 석종 등 10개의 성보 문화재를 품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병익은 신륵사 중수기에서 신륵사의 명성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륵사라는 절은 고려시대에 나옹이 머물러 있었으며 항상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높은 탑과 오래된 비가 늘어진 것이 예스러워 모근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시로써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며 자연에 스며들어 있는 신륵사에서 내 마음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남한강과 함께 청정 자연을 품은 여주. 조선 초기의 학자 김수호는 여주는 국토의 상류에 위치해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 불리었다고 칭송했는데요. 살기 좋은 땅에서 마주한 우리의 역사와 유산은 여주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